여러분, 지금 혹시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 한번 열어보실 수 있나요? 아침부터 너무 무서운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열어보기 두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딱 열면 조용히 우리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숫자 하나를 바로 마주하게 되거든요. 1,470원. 네, 바로 오늘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장중에는 막 1,480원을 오르내리기도 하더라고요. 1,470원이면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죠. 일상에서 체감하기엔 꽤 높은 숫자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번 자료 탐구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봤잖아요. 근데 2025년 말에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이런 발언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이렇게요. 네, 그 발언은 시장에서 꽤 큰 파장이었죠. 원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극도로 꺼리는 게 중앙은행 수장인데 위기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렸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그니까요. 현재 시스템 기저에서 뭔가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뭐 단순히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돈 바꾸는 비율,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지표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1,470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 경제 뉴스 헤드라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커피를 사고 출퇴근을 하고 또 월급을 관리하는 그 직업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를 말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수분육 비사 경제연구 지정학적 통계 자료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80년 가까이 전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운영체제로 군림해온 달러 패권에 아주 선명하고 치명적인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 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걸 좀 풀어보죠. 이 거대한 균열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하필 여러분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애초에 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의 기본값이 되었는지 그 작동 원리부터 좀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달러는 애초에 왜 이렇게 강력했던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4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오, 1944년이요? 2차 세계대전 때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죠. 그때 유럽이랑 아시아의 산업 기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본토가 멀쩡하고 심지어 전 세계 금의 막대한 양을 쥐고 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그 당시 미국은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각국 대표들을 싹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글로벌 무역의 룰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룰을 세운 건가요? 앞으로 국가 간의 무역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금 1온스를 딱 35달러로 고정해놓고 다른 나라 화폐들은 이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달러가 전 세계 경제의 유일한 글로벌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된 거군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무조건 iOS나 안드로이드에 맞춰서 모든 앱을 개발해야 하듯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무역이나 금융 인프라를 그 달러 OS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코딩해야만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요.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다른 돈으로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어떤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바닥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작업이네요.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취재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1971년에 미국이 우리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닉슨 쇼크 말씀하시는 거죠? 금 태환 정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는 실물 가치가 사라진 종이 쪼가리인데 이걸 누가 계속 믿고 써주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전 세계적으로 생긴 겁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린 거죠. 위기네요, 진짜. 달러 OS가 붕괴할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 달러 OS를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킬 아주 천재적이고도 강력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합의죠. 아, 1974년에 그 유명한 비밀 협약.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 왕가한테 막강한 군사적 보호랑 무기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 대가로 사우디는 석유를 팔 때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를 받기로 한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소위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 합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공장을 돌리고 차를 굴리려면 석유가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네, 석유 없이는 나라가 안 돌아가죠. 필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각국 정부가 금고에 그냥 가만히 쌓아둘까요? 아니겠죠. 뭐라도 투자를 하거나 이자를 받아야겠죠. 맞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을 사들입니다. 즉,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이게 되는 거죠. 아, 딱 이해가 갑니다. 그 흐름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시작된 석유 결제가 결국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다시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만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달러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달러를 원하니까 미국은 돈이 부족해지면 뭐 그냥 윤정기 돌려서 달러를 더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국가가 만약 돈을 그렇게 마구 찍어내면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망하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요. 하지만 미국은 찍어낸 달러를 전 세계가 국채 매입이라는 형태로 알아서 다시 흡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외국으로 수출해버리고 본인들은 아주 낮은 금리로 막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지난 반세기 넘게 누려온 무서부리의 경제적 특권이죠. 와, 진짜 엄청난 시스템이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2026년 4월 초 블룸버그 보도자료를 보면요. 영원할 것 같던 이 달러 OS에 한복판에 뭐랄까 바이러스가 침투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시스템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죠. 이러한 혁명 수비대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 길목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거기를 지나는 유조선들에게 통행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신 중국 유안화 그리고 암호화폐로만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석유는 곧 달러다라는 페트로달러의 근간을 물리적으로 깨버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해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언급되는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나 미국의 관세 전쟁 같은 정치적,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이념적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지정학적 사실들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통화 시장에 어떤 팩트로 작용하고 있는지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자료 속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지정학적 초크 포인트에서 달러가 거부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그렇죠. 그게 정의한 거죠. 그리고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보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중국이 아주 조용히 실리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이란산 원유를 전량 위안화로 사들이고 있고요. 또 중동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아주 큰 두 가지 흐름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아주 거친 관세 전쟁이 있죠. 아, 관세 폭탄이요? 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서 막 관세를 때리는 걸 본 다른 국가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우리 경제를 100% 묶어두는 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신뢰의 균열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의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이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당장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만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뢰 하락이랑 지정학적 위기가 딱 겹치면서 결국 달러가 아니어도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선례가 중동 한복판에서 입증되어 버린 거군요. 네, 아주 치명적인 선례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길에 던지실 법한 질문을 제가 대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중동에서 수수료를 위안화로 내든 말든 암호화폐로 내든 말든 그게 내 지갑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더 큰 그림, 거시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해보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 없이도 거래를 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리던 그 특권, 그 혜택,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진공청소기 힘이 약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최근 자료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변수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아, 맞아요. 그 판결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국채가 영원한 무위험 안전자산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신용도의 금이 갈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제 머릿속 경제학 기본 원리에 확 브레이크가 걸리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전문가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 국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맞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야죠. 그런데 현실의 환율 전광판은 무려 1,47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수요가 준다면서 왜 한국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비싸고 원화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는 겁니까? 저 진짜 이 모순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모순이 바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그게 1,470원이라는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세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취급받는 태생적인 대리인 역할 때문입니다. 대리인이요? 프록시라는 건데 대체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바로 중국 위안화의 대리인입니다. 아, 위안화요? 네, 중국은 국가가 자본의 유출입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펀드나 대형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가 나빠질 거에 베팅하거나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도 위안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타겟, 대체제가 바로 원화입니다. 아, 한국 원화요. 왜 하필 우리죠? 한국은 중국과 공급망이 극도로 깊게 얽혀 있는 데다가 외환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 자본 이동이 아주 자유롭거든요. 현금화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와,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나 경제 침체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에 직전 못 던지니까 자동적으로 한국 원화를 대량으로 내다 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 경제 자체의 기초 체력과는 상관없이 위안화의 하락분을 원화가 고스란히 두드려 맞는 구조적인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네요. 중국 경제 충격파를 우리가 대신 흡수하는 샌드백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1,470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위안화 요인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치솟을 수 있나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의 수치를 보면 무려 42개월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와, 42개월이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 돈을 두는 것보다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 은행에 돈을 넣는 게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무조건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사실 0.1% 수익률 차이에도 엄청 민감하게 싹 이동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격차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한국 시장에 있던 달러가 썰물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그 구조적인 자본 유출 압력이 누적되어 터진 겁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국내 시장의 달러 자체가 귀해지고 귀해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 자타공인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거 팔아서 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오고 있을 텐데 그 막대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이자 한국 경제의 가장 뼈아픈 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많이 벌고 있죠. 네, 무역수지 흑자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자금 담당 부서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450원, 1,470원 막 이렇게 무섭게 치솟는 걸 보면서 이들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외화예금 금고에 묶어두는 거죠. 아, 설마 더 오를까 봐요? 네, 앞으로 환율이 1,500원까지 갈 텐데 지금 원화로 바꾸면 손해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한 겁니다. 와, 마치 금값이 내일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절대 금을 안 파는 금은방 주인들 같네요. 철저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 값이 더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달러를 시장에 절대 풀지 않으니까 국내 외환 시장은 극심한 달러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뭄 때문에 다시 달러가 귀해져서 환율이 치솟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정리가 딱 되네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안화 대리인 취급받아서 억울하게 원화가 투매되고 내부적으로는 금리 차이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들어와야 할 우리 수출 대금마저 금고에 꽁꽁 묶여버리고 네, 그 세 가지 압력이 응축되어서 빵 터진 결과가 바로 1,470원입니다. 어쩐지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약간 경고 섞인 코멘트를 남겼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원화 약세가 경제 펀더멘털과 너무 맞지 않는다, 이렇게요. 통계를 보시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5년 평균 환율이 1,419원이었거든요. 이 수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의 공포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게 되게 태평양 너머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야기 같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집 가계부로 직행하는지 이제 아주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네, 피부로 느껴지죠. 환율 1,470원이 계속 유지되면 당장 우리가 수입해 들어오는 밀가루,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모조리 폭등하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식당에서 결제하는 점심값,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급등하면서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타격하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어떤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개인의 아주 미시적인 삶으로 전이되는 냉혹한 메커니즘을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섬뜩하고 위기감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문가의 시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호르무즈에서도 거부당하고 국채 신뢰도 흔들리고 곳곳에서 균열이 나고 있다면요. 당장 조만간 달러라는 화폐가 붕괴하고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시나리오. 이거 대비해야 합니까? 당장 달러 다 팔아야 되나요? 이 지점에서는 자료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번 자료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달러의 붕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화, 다시 말해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약화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아, 붕괴가 아니라 약화다.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달러를 대체할 만한 완벽한 대안이 지구상에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화가 있잖아요. 아까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썼다면서요? 중국 위안화가 거기서 달러를 밀어내긴 했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자본 이동을 꽉 통제하는 갇힌 화폐입니다.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돈을 넣고 빼지 못하는 화폐에 전 세계가 구군을 걸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빼면 누가 쓰겠어요. 유로화는요? 유로화 역시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결속력 문제 때문에 항상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은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신흥 경제국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달러 의존도 줄이겠다고 자체 공동결제 통화를 만들자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브릭스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 변수죠. 대안이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대한 인구와 자원을 가진 경제블록이 달러 OS에서 집단으로 우르르 이탈하려 한다면 대안이 없어서 달러가 유지된다는 그 방어 논리도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브릭스의 자체 통화 논의는 달러 패권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중 하나가 맞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려고 이미 양자간 무역에서 자기들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착착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 탈달러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네요. 하지만 브릭스라는 그룹 자체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안에 인도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앙숙이 껴안고 있죠. 게다가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단일 통화를 만들고 상용화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로화 같은 걸 뚝딱 만들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 아침에 달러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80년 동안 아주 견고했던 댐에 확실한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으로 물이 초끔줄끔 새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고래들이 통화 패권을 두고 막 다투는 이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합니까? 1,470원 환율에 그냥 샌드백처럼 계속 두드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주어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존도의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건가요? 네, 과거처럼 오직 달러라는 하나의 튼튼한 동아줄만 붙잡고 있는 무역 구조로는
더 이상 거센 풍랑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나 유로화, 그리고 주요 신흥국 통화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라는 거군요.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 그리고 에너지를 들여오는 중동과의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채널을 더욱 유연하게 정비해야 하고요.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파제를 다중으로 여러 겹 구축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 내부의 시스템을 빠르게 진화시키고 대비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어폰 너머로 전해드린 오늘의 자료 탐구, 거대한 퍼즐이 좀 머릿속에 맞춰지셨나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내용이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전 세계의 무역과 금융을 통제해온 절대 권력, 달러 OS가 관세 전쟁의 상흔과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 속에서 뚜렷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이 역설적이게도 달러 수요 감소가 아니라 한국 원화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위안화 대리인, 금리 차이, 달러 사재기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1,470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로 여러분의 지갑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경제의 차가운 민낯입니다.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좀 고민해 보실 만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달러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화폐가 세상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등 이렇게 지역별로 추도하는 통화가 각기 나뉘는 다극화된 통화 세상에 온다면 어떨까요? 와, 글로벌 경제가 여러 개의 파편화된 운영체제, 각재의 OS로 나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달러가 더 이상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고 절대 망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안전자산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은퇴자금을 준비하거나 자산을 배분할 때 지금처럼 그냥 미국 주식 꽉 잡고 달러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맹신을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정말 생각을 확 깨는 질문이네요. 통화의 다극화 시대,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이 구조적 지진을 대비해야 할지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달러가 절대 기준이 아닌 세상에서의 투자와 생존 전략이라. 여러분, 오늘 출근길 버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이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 밑을 흐르는 글로벌 자본의 지각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붐비는 출퇴근길이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으로 인해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가득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설명란이나 소통 게시판을 열어두겠습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과 1,470원의 고환율 시대, 여러분은 개인 투자자로서 혹은 매일 장을 보는 소비자로서 어떻게 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예리한 의견과 살아있는 경험담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자료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저희 채널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을 읽어낼 묵직하고 놀라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여러분의 일상에 영감을 팍팍 던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